스위스나 중국 황산, 일본 후지산도 아니고 한국에 산 타러 간다고? 2025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행이 한국 방문 필수 관광지 1위로 등극한 겁니다. 명동도 한옥마을도 한강도 아닌 한국에 산 타러 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브뤼셀 EU 본부 회의실에서 한 통의 초청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20년간 산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독일 전문가가 한국산을 선택한 오늘의 이야기. 그가 한국산에서만 발견한 충격적인 장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상자 그리고 채널지기 소담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남겨주세요. 한국의 민둥산에서 울창한 숲으로 변한 과거의 역사까지 감동받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안 네벨리이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도시 녹지 전문가죠. 현재 유럽연합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 저는 산악구조대원이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구조 작업 중에 제가 가장 아끼던 동료를 잃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 도시의 녹지를 설계하는 일로 이직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안전한 공원, 도심 속의 녹지, 산책로를 설계하는 일을 하죠. 지금도 웬만하면 산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몇 년 전 가을 EU 도시 녹지 보건 회의에 참석했어요. 브뤼셀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가던 순간 한 통의 초청장이 제 앞에 놓였죠. 서울시 도시재생국제포럼 초청장.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은 산을 도시의 심장으로 여깁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산이 도시의 심장이라고요? 산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그날 받은 포럼 초청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후배 디자이너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요즘 유럽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등산 코스 가보는 게 유행이래요. 명동보다 북한산이라는 곳이 먼저 검색된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프랑스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도시 녹지 복원을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한국 산 중에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나?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한국은 녹지 구성이 세계적으로 잘 된 나라잖아요. 특히 도심 속 녹지 관리가 엄청나다던데요. 그래서 서울 산행 한강 코스가 요즘 여행 핫플레이스래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도시 녹지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제가 최근 트렌드와 이런 현상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여행 플랫폼을 검색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에어비앤비 체험 카테고리에서 서울 산행 체험이 정말 1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롤리플래닛 추천 코스에는 서울 도심 속 산행 3선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필수 코스 상위 5개 중 3개가 산 관련이었어요. 과거의 명동으로 통했던 한국의 필수 관광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머리가 순간 어지러웠어요. 산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그것도 한국에서?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서울의 산은 정말 안전하고 체계적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라고 써놓았거든요. 다음날 사무실에서 동료 라우렌츠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우렌츠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엘리안, 요즘은 한류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면 뭐든 과장돼. 본질은 없어. 한국이 급성장한 도시긴 하지만 진짜 도시계획에 깊이가 있겠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어.
매일 답습만 하던 독일의 도시 녹지 프로젝트의 답을 어쩌면 한국이란 나라에서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산을 피해 살아온 지 20년. 트라우마에 갇혀 살던 제가 왜 갑자기 그런 도전 정신과 용기가 생겼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산을 찾아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의 휴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제가 아는 다른 대도시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행 어플 후기처럼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초록색 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웅장한 산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산이었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산이 보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산을 보려면 최소한 이 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텔 방에서 그냥 산이 보이다니.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설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시 도시재생과 김설희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사실 워커홀릭인 저는 한국에 방문한 김에 그렇게 유명한 한국 녹지와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 미팅을 잡아놓았죠. 30대 초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성 담당자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시 녹지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안 박사님, 서울에는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주요 산들이 도시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설희 씨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바로 등산로 입구까지 갈 수 있어요. 북한산의 경우 경전철인 북한산우이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5분이면 등산로 시작점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간다고요?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관악산도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 20분, 도봉산과 수락산도 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민들에게 산은 일상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산에 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다녀온다고요? 김설희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한국산이 필수 여행 관광지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등산 장비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에서 등산화부터 등산복, 등산 스틱까지 모든 걸 빌려드려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오는 한국의 수도 서울, 이곳에서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는 산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 심지어 등산 준비를 못했을 외국인들을 위해 장비와 배낭까지 빌려주다니. 김설희 씨는 이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샌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등산 코스와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고 물품 보관함, 탈의실, 샤워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김설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서비스가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김설희 씨,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한국은 이렇게 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김설희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에게 산은 그냥 삶의 일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산에 가고, 생각이 복잡하면 산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산에 가거든요.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서 산에 가는 자녀들도 많고요. 심지어 일출 보러 산에 가는 걸요? 독일에서는 산이 특별한 여행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산이 일상이라니. 외국인에겐 산은 그저 날 잡고 방문해야 할 관광지, 레저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저에게 산은 20년 동안 피해야만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함의 대상이자 삶의 일부라고 하네요. 김설희 씨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관악산인데 내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외국인 등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산에 오르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 속의 산이 정말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다시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산은 정말 제가 알던 산과 많이 다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설희 씨 말이 맞더군요. 정말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서 채 20분이 안 되어서 관악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독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등산관광센터에서 장비를 빌렸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등산화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등산 스틱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장비뿐만 아니라 배낭에는 물과 상비약 그리고 작은 간식거리도 들어있었어요. 사실 입구에서도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웃으며 인사해 주시는 여러 등산객들의 힘을 얻어 눈을 질끈 감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길이 너무나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돌계단도 깔끔하고 놓여있고 표지판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죠. 중간중간 안전난간도 적당한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험한 산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20분쯤 올라가니까 숨이 차기 시작했더군요. 역시 20년 만에 등산이라 그런지 다리도 후들거리고 심장도 빨리 뛰었어요.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외국분이시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혜란 여사였는데 이 동네 산행 모임의 회장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옆엔 해외에서 유학 중인 아들 이해준 군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박혜란 여사가 배낭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이해준 군이 물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이거 꿀물이에요. 등산할 때 마시면 기운 나거든요. 드셔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음료를 나눠주다니.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꿀물을 한 모금 마시니까 정말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산에서는 서로 도우며 올라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네, 독일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박혜란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나, 독일에서 우리 관악산까지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요새 우리 관악산에서 외국인분들을 많이 보네요. 그렇게 우린 산에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니까 20대 청년들 몇 명이 쉬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저와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와, 독일 분이세요? 완전 멋있어요. 같이 인증샷 찍어요.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세대 간 벽이 꽤 높은 편인데 여기서는 산에서 만나면 모두가 친구가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올라가는 다른 등산객의 가방 속 휴대용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 트로트가 흘러나오더군요. 박혜란 여사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사님, 자주 산에 오시나요? 전 거의 매일 와요. 우리 산행 모임이 있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매일이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60대 후반 나이에 매일 산에 오신다니. 중간중간 다른 등산객들이 오이, 떡, 과일 같은 걸 나눠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등산할 때 각자 자기 것만 챙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중간 지점쯤 올라갔는데 특이한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혜준 군한테 물어보니 무료 와이파이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주는 대로 연결해보니 정말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잡히더라고요. 박혜란 여사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산에는 대부분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등산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긴급 전화 외에도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와이파이라니. 그것도 무료로. 한국엔 등산하는 산에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네요. 박혜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산도 안전하게 관리하거든요. 응급 상황 대비도 되어 있고 CCTV도 있고 구조대 연락망도 완벽해요. 그 순간 저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가 조난당했을 때 전화가 터지지도 않고 와이파이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구조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 동료는 그렇게 됐던 건데.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친구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의 산은 정말 달랐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정상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박혜란 여사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안 씨, 우리 산은 혼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은 정말 달랐어요. 여기서는 산이 사람을 위협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나누는 곳이었거든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또 다른 산들이 보이더군요. 박혜란 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기가 남산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게 북한산이에요.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거든요. 하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함께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혜준 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안 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같이 밥을 먹어요. 산행이 끝나면 진짜 시작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서 김설희 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혜란 여사가 저희를 어디론가 데려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첫 한국 산행 기념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봅시다. 진짜 한국 맛을 보여드릴게요. 걸어서 10분 정도 가니까 작은 식당이 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독일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테이블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김치, 무장아찌, 콩나물 무침. 반찬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김설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반찬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리필도 해주거든요. 고지어 부침개가 나왔는데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지름이 30cm는 좋게 될 것 같더라고요. 파, 오징어, 새우가 들어간 해물파전이었는데 바삭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했습니다. 박혜란 여사가 부침개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도토리묵이었어요. 갈색빛이 도는 젤리 같은 음식이었는데 김설희 씨가 설명해 주더군요. 이거 도토리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힘든 시절에 많이 드셨던 음식이죠. 지금도 물론 많이 먹고요. 한 입 먹어보니 담백하면서도 쫄깃했어요. 양념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이런 음식은 산행하고 나서만 먹나요? 박혜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산행 후에도 먹고 평소에도 먹어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뿌리거든요. 특히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산 문화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술이 담긴 주전자 같은 그릇이었는데 이번엔 혜준 군이 설명해 주더군요. 이게 궁금하셨다고 했던 막걸리예요. 쌀로 만든 전통술이죠. 도수가 높지 않아서 등산 후에 마시기 좋아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었어요.
맥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박혜란 여사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안 씨, 우리는 산에서 정을 배우고 밥상에서 기억을 남겨요.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산행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행은 정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화였던 거죠. 독일에서는 등산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군요. 김설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산행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박혜란 여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식당도 30년 전부터 등산객들이 와서 식사하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을까요? 박혜란 여사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정말 많죠. 저도 40년 가까이 산행 후에 식사했거든요. 처음에는 신혼 때 남편과 둘이 왔다가 나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왔다가 지금은 산행 모임 친구들과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흘러간 거죠. 산과 음식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이곳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산 아래에서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산행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며칠 후 김설희 씨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저를 다시 관악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코스로 안내하더군요. 엘리안 박사님, 오늘은 우리나라 산의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악산이 왜 서울 사람들에게 특별한지 말이에요. 등산로 입구에서 김설희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의 악자는 까마귀 악자예요. 조선시대부터 항문이 산이라고 불렸거든요. 지금도 서울대학교가 바로 관악산 자락에 있어요. 올라가면서 김설희 씨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산은 지금처럼 울창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이 되어버렸거든요. 민둥산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전쟁 때 연료로 나무를 다 베어내고 피난민들이 땔감으로 쓰느라 완전히 벌거벗은 산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혜란 여사가 오늘도 아드님과 함께 산행을 나오셨더군요. 어머, 엘리안 씨. 설희 씨가 우리 산 이야기 해주나 봐요? 박혜란 여사가 합류하시면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산은 정말 황량했어요. 1960년대까지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민둥산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박혜란 여사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새마을 운동할 때 이 산에 나무 심으러 다니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삽 들고 와서 하루 종일 나무 심고 그랬죠. 해준군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때 전국적으로 산림 녹화 사업을 했거든요. 관악산도 그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박혜란 여사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신랑이랑 처음 여기 와서 데이트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상까지 가면 서울이 한눈에 다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과 완전히 달랐겠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가 없을 때는 삭막했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산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죠. 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박혜란 여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세대에게 산은 특별해요. 어렸을 때는 민둥산에서 놀았고, 청춘 때는 연인과 데이트했고, 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왔고, 지금은 친구들과 건강을 위해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산과 함께 흘러왔다니. 더 놀라운 건 1980년대부터 등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여가 활동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박혜란 여사 설명으로는 그때 당시엔 등산복도 얼마나 비쌌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김설희 씨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산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등산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안전시설이 갖춰지고 무엇보다 산을 사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정상 근처에 올라가니 작은 안내판이 하나 있더군요. 관악산 산림복원 기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혜란 여사가 그 나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1985년이라고 써 있네요. 민둥산에서 울창한 숲으로 변한 걸 기념해서 심은 거죠. 그럼 지금 이 울창한 숲이 모두 50년도 안 된 거네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숲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라니. 박혜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안 씨, 우리 세대는 이 산과 함께 자랐어요. 민둥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울창한 숲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온 거거든요. IMF 때도 이 산이 우리를 위로해 줬어요. 김설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한 사람들이 많이 산에 왔거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박혜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신랑도 회사에서 명예퇴직했는데 매일 이 산에 와서 마음을 달랬어요. 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견뎠을지 몰라요. 하산길에 박혜란 여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엘리안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산을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산이 우리의 역사이자 희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민둥산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산을 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희망과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낸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역사를 딛고 일어선 거죠. 독일에서 저는 20년 동안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산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곳이었죠. 저 또한 이곳에서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체험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독일 내 도시재생 세미나의 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도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산을 피해 살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산의 특징과 그 산을 품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안 네벨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경험담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번에 다녀온 서울 여행 전까지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서울의 산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산을 잊은 도시에는 진짜 인간이 없다는 걸 말이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렌츠는 고개를 저었고요. 서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로 산에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도봉산. 갈 수 있는 산들이 수도 없이 많죠. 게다가 그 산들은 그냥 뒷동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니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등산 장비 대여 서비스, 다국어 안내, 산 정상까지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완벽한 응급구조 체계까지. 이건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종합적 도시계획이에요. 그때 라우렌츠가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안, 그건 그냥 관광 마케팅 아닌가? 실제 도시계획에 본질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라우렌츠, 서울의 산림 녹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46.7%입니다. 런던이 33%, 파리가 21%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숲의 70%가 1970년대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주도하에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전쟁으로 민둥산이 된 곳을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만든 나라예요. 이건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마야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미래 도시는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 아닌가요?
산 같은 아날로그적 요소가 진짜 필요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야, 서울의 산에는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디지털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델이죠. 시민들은 산에서 운동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시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간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68세 박혜란 여사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올라 20대 청년들과 인증샷을 찍고 외국인에게 꿀물을 나눠주시죠. 60년대 민둥산에서 데이트했던 추억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산과 함께 흘러왔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는 곳이에요. 서울의 산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보고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니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의 산행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거든요. 타국에서 방문한 한 이탈리아 전문가가 말했어요. 로마의 7개 언덕을 서울 방식으로 연결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세미나에서 새로운 롤모델을 소개받은 것 같아 기쁘네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산을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산 문화와 도시 계획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그가 산행 중 맛본 꿀물 한 모금, 관악산 부침개집에서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가꾼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치유받았죠.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산, 장비까지 무료로 빌려주는 나라, 산 중턱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산에서 만나면 모두가 가족이 되는 우리의 정. 이 모든 것이 세계 도시 전문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산행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는 놀라운 혁신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산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산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뵙기를 바라며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